어디 출가회의니 밖으로 쏘다녀. 죽은 예미가 그리 좋으면 너도 당장 따라가. 엄마의 사무제를 마치고 눈물조차 마르지 않은 채 돌아온 집 앞 분리수거장에는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과 제 옷들이 갈기갈기 찢긴 채 쓰레기 봉투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가로막고 짐승처럼 악을 써댔고 곁에 있던 남편마저 제가 잘못한 거라며 시어머니를 두둔했죠. 저는 쓰레기장에서 나뒹구는 엄마의 유품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조용히 전화 한 통을 걸었어요. 악마보다도 더 악랄했던 시어머니가 길바닥에서 무릎 꿇고 비는 데까지는 3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결혼 3년 차였어요.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 자리에 올라 남편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았던 저는 누구보다 단단하게 제 인생을 읽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살던 40평대 아파트는 친정엄마가 평생을 아끼고 또 아껴 모은 돈으로 제 명의로 마련해준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두 손을 꼭 붙잡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제 손을 끌어다 자기 무릎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다영아, 부모님이 시골에서 적적해 하셔. 우리가 모시고 살면 안 될까? 딱 몇 년만. 저는 그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합가 생활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제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란 무조건 출가 외인이라는 조선시대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생각을 가진 분이셨어요.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혀를 찼습니다. 시집 온 여자가 친정을 그렇게 틀락거려서 쓰나?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몰라? 제가 주말에 친정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짓는 양 눈을 부라리며 제 앞길을 막았었어요. 사사건건 제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암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회사 일이 끝나면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의 야윈 손을 붙잡고 밤 늦게까지 병간호를 하다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몰래 집으로 돌아오는 위태로운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병원에 가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시어머니가 두 팔을 떡 벌리고 현관문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딜 또 나가? 시댁 식구들 저녁밥은 누가 차리고? 며느리가 감히 저녁상을 내팽개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이 집 귀신이 돼야지. 친정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그 순간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던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지독한 핍박과 남편의 모진 방관 속에서 저는 결국 엄마의 임종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제 손을 잡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까지 마쳤어요. 텅 빈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저는 아파트 1층 분리수거장 앞에서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낯익은 물건들이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제 캐리어와 옷가지들이 쓰레기처럼 마구잡이로 뒹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더미를 헤집던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엄마가 제게 남겨준 단 하나의 유품, 낡은 사진 앨범이 갈갈이 찢긴 채 쓰레기 봉투 속에 처박혀 있었어요.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도 제 어린 시절 사진도 모두 무참히 난도질 당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일부러 짓이겨진 듯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찢긴 사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손끝이 덜덜 떨렸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걸음에 집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현관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두 팔을 가슴 앞에 척 끼고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초상칠은 불길한 몸으로 어딜 들어와? 당장 짐 싸서 나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 유품을 왜 버리셨어요? 저 앨범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손을 휘저었어요. 죽은 사람 물건을 뭐하러 끼고 살아, 재수없게. 그때 남편이 어슬렁어슬렁 현관으로 나오더니 제 등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너도 평소에 우리 엄마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당분간 근처 모텔이라도 가 있어. 저를 밀어내는 남편의 손길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복도로 떠밀려 나온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울고불고 매달리고 싶은 마음 대신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품에 안은 엄마의 사진 조각들을 꼭 쥐고 조용히 뒤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단골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제 명의로 된 그 아파트 말인데요. 지금 당장 시세보다 1억 싸게 금매로 내놔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중개인이 놀라 되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1억이라뇨. 그건 너무 손해가 큰데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부탁드려요. 파격적인 급매 소식이 돌자 마침 그 아파트를 눈여겨보던 투자 목적의 매수자가 금방 나타났어요. 그쪽도 좋은 물건을 싸게 잡았다 싶었는지 거래를 서둘렀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나아가 잔금을 그날 안에 전액 현금으로 치르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대신 집값을 조금 더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매수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는 단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소유권 이전 계약을 끝냈습니다. 새 주인은 갑작스러운 거래에 어리둥절해했지만 저는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어요. 사장님, 짐 빼는 김에 안에 있는 인테리어 철거도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새 주인이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다리차와 건장한 철거업체 인부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비로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3일 뒤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날도 동네 지인들을 불러 모아 거실에서 다과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찻잔을 부딪히며 깔깔 웃는 소리, 며느리 험담을 안주 삼아 늘어놓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그 집이 영원히 자기 것인 양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평화로운 시댁의 우당탕 소리와 함께 철거반이 들이닥쳤어요. 인부들이 다짜고짜 가구와 짐들을 밖으로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복판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고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누구 마음대로 남의 집 짐을 빼? 소파를 번쩍 들어올리던 인부 한 명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철거 의뢰받고 왔어요. 주인이 바뀌다니? 이 집은 내 아들네 집이야. 영문도 모르고 맨발로 쫓겨난 시어머니는 복도에 주저앉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손님들은 민망한 듯 슬금슬금 자리를 떴고요. 뒤늦게 사태를 전해 듣고 회사에서 헐레벌떡 달려온 남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두 사람의 살림살이는 제가 미리 한 달치 비용을 결제해둔 외곽의 허름한 보관 창고로 차곡차곡 실려나갔습니다. 평생 안주인 행세를 하던 시어머니의 짐들이 낡은 트럭 짐칸에 짐짝처럼 쌓여갔어요.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막 출발하려 할 때였습니다. 길바닥에 나앉게 된 시어머니가 달려와
제 바지가랑이를 와락 붙잡고 늘어졌어요. 다영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그래도 네 시임인데.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귀신 취급하며 내쫓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옆에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의 얼굴을 향해 그 봉투를 힘껏 던졌어요. 봉투가 남편의 가슴팍에 툭 맞고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든 서류들이 바람에 우수수 흩어졌습니다. 남편이 허둥지둥 그 종이들을 주워들었어요. 맨 위에 있던 건 카드 결제 내역서였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병원비를 보태라고 제가 건넨 카드로 명품 가방이며 보석이며 흥청망청 사치를 부린 기록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남편이 제 명의의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으려고 집 문서를 위조하려던 은행 서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 남편의 잘못이 낱낱이 적힌 이혼 소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던 남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다영아, 이게 다 뭐야? 너 설마...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 병원비 하라고 준 돈으로 뭘 사셨는지 어머니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 변명을 하려고 입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장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저는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번 시선을 던지고는 천천히 뒤돌아 그곳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제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품속의 사진 조각들만이 제 곁에 남아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8시였어요. 철거반에 떠밀려 갈 곳을 잃은 시어머니와 남편은 근처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이 제가 일하는 외국계 회사 본사 1층 로비로 막무가내로 들이닥쳤어요. 출근하던 저는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리 어디서 만들어 왔는지 커다란 피켓을 목에 걸고 있었어요. 거기엔 병든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은 폐륜 며느리라는 자극적인 글씨가 시뻘겋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리석 바닥에 털썩 드러눕더니 두 다리를 버둥거리며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사람들아, 이 며느리가 늙은 시애미를 길바닥에 내쫓았소. 천벌을 받으려니에요. 출근길에 그 모습을 본 회사 동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췄습니다. 경비원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우르르 몰려들었고요. 로비는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글쎄, 제 아내가 어머니 짐을 다 갖다 버리고 집에서 쫓아냈지 뭡니까? 어머니가 편찮으신데도요. 남편의 말에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저를 힐끔거렸어요. 교묘하게 앞뒤를 잘라낸 그 말에 사정을 모르는 동료들의 눈빛에 의심이 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분리수거장에서 이미 모든 감정이 얼어붙은 뒤였으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내 회사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지금 로비에서 외부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바로 퇴거 조치하고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잠시 후 보안팀 직원들이 내려왔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도 로비에 도착했어요. 경찰관이 다가가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하자 시어머니는 자기 가슴을 쾅쾅 두드리며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경찰 양반, 나 좀 보소. 이 늙은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 며느리가 날 죽이려 한다오.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리를 좀 옮기시죠.
한참을 실랑이 끝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경찰에 이끌려 로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소라는 일단락됐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평소 알고 지내던 삼류 인터넷 언론사 기자 한 명을 돈으로 매수했어요. 다음날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에 악의적인 기사 하나가 떡하니 올라왔습니다. 제 실명과 회사 이름은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누가 봐도 저를 가리키는 내용이었어요. 능력 있는 워킹맘의 가면을 쓴 비정한 며느리가 시한부 시어머니를 거리로 내몰았다는 자극적이고 그럴싸한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기사가 퍼지는 속도는 무서웠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과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 와중에 평소 제 빠른 승진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다른 부서 팀장이 움직였어요. 그 사람은 이 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임원실을 들락거리며 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떠들어댔고 제가 총괄하던 핵심 프로젝트에서 저를 끌어내리려고 물밑에서 부지런히 손을 썼습니다. 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회사 인사위원회에 제 발로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저는 떨리는 마음을 누르고 준비해간 서류를 책상에 펼쳤어요. 여기 보시면 시어머니가 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친정엄마 병원비로 들인 돈을 사치품 사는데 쓰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인사위원들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웅성거렸어요.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권을 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외국인 지사장이 굳은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통역을 거친 그의 말은 단호했어요. 유 팀장, 당신 개인 사정은 안타깝게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회사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주가도 흔들리고 있고요. 저는 지사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사장님,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지사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이 일이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당신은 집에서 대기하세요. 무기한입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저는 회사에서 쫓겨나듯 짐을 싸야 했어요. 제 손으로 일군 자리, 새벽까지 야근하며 지켜온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개인 물품을 종이 상자에 주섬주섬 담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상자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등 뒤에서 동료들의 수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시어머니 내쫓았다는. 어쩐지 평소에도 좀 차갑더라. 비수처럼 꽂히는 그 말들을 저는 묵묵히 등으로 받아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상자를 아는 두 팔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게한 대기 발령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났어요. 텅 빈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 천장만 바라보던 제게 또 다른 먹구름이 소리 없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시어머니가 몰래 붙여주던 돈으로 흥청망청 살던 시누이가 돈줄이 뚝 끊기자 길길이 날뛰며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씩씩거리며 택시를 잡았던 시누이는 곧장 시어머니가 머물던 허름한 모텔로 찾아갔습니다. 좁은 모텔방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주 앉았어요. 시누이가 핸드백을 침대에 내팽개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집이 퉁째로 날아가? 내 생활비는 이제 어디서 나오고? 예, 나도 당했다. 그 며느리년이 보통이 아니야.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앉았어. 상황을 다 전해들은 시누이의 눈에 도끼가 잔뜩 올랐습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회사 앞에서 시위나 하며 동정을 사는 걸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거죠. 신우이는 아예 저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거에게 합의금을 뜯어낼 악랄한 함정을 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우이가 손톱을 잘근잘근 씹으며 머리를 굴리더니 이내 눈을 번뜩였어요. 엄마, 그냥 우는 걸로는 어림도 없어. 저 여자가 엄마를 계단에서 밀쳐서 크게 다치게 했다고 해야지. 그래야 큰 돈을 뜯어낼 수 있어. 밀쳤다고? 근데 그런 증거가 어딨어? 안 한 일을 어떻게? 신우이가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웃었어요. 증거야 돈으로 만들면 되지. 엄마는 가만히 앉아서 아픈 척만 하면 돼. 나만 믿어. 다음날 신우이는 평소 안면이 있던 동네 병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진료실 책상 위로 두툼한 돈 봉투를 슬그머니 밀어넣으면서요. 봉투를 보는 병원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원장님, 우리 엄마가 한 6주는 입원해야 할 만큼 크게 다친 걸로 진단서 하나만 써주세요. 누가 밀어서 계단에서 굴렀다고요.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할게요. 이거 나중에 문제되면 내 면허가 날아가는데? 신우이가 봉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문제될 일 없어요. 그냥 종이 한 장이잖아요. 여기 안에 충분히 넣었어요. 부패한 병원장은 봉투의 두께를 슬쩍 가늠해 보더니 결국 슬그머니 펜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전치 6주짜리 허위 진단서를 손에 넣었어요. 하지만 그걸로도 모자랐습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와 평소 죽이 잘 맞던 아파트 부녀회장과 이웃 몇 사람을 근처 식당으로 불러 모았어요. 비싼 갈비를 사 먹이고 헤어질 때 손에 슬쩍 봉투를 쥐어주면서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 며느리가 평소에 시어머니한테 욕하고 함부로 했다는 거 두 눈으로 봤다고 여기 종이에 2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신우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목소리가 단숨에 싸늘해졌어요. 회장님, 밥값에 봉투까지 다 받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발 빼시려고요? 그럼 그 돈은 도로 토해내셔야죠. 돈을 이미 받아챙긴 부녀회장과 이웃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제가 시어머니에게 폭언과 학대를 일삼았다는 거짓 진술서에 줄줄이 2장을 찍고 말았어요. 완벽하게 조작된 진단서와 돈으로 매수한 증인들을 모두 확보한 신우이는 저를 존속폭행과 노인 학대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버렸어요. 며칠 뒤 저는 경찰서에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형사과에 들어선 순간 저는 피의자가 앉는 자리로 안내받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맞은편을 바라보니 신우이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2 사람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신우이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보란듯이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비웃었어요. 어머, 올게. 여기서 다 보네. 기분이 어때? 남편도 옆에서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어요. 그러게 잘 좀 살지 그랬어. 이게 다 자업자득이야. 저는 이를 악물고 2 사람의 비웃음을 견뎠습니다. 그때 담당 형사가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조작된 진단서와 이웃들의 진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형사가 그 서류들을 제 앞으로 쭉 밀었어요. 유다영 씨, 여기 진단서 보세요. 시어머니가 전치 6주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격했다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 자,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저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다 떨렸습니다. 형사님, 저는 정말 맹세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꾸며낸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돈으로 짜고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자꾸 발뺌하시면
본인만 더 불리해져요.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결백을 외쳐도 모든 정황은 저에게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서류 속의 거짓말들이 진실의 탈을 쓴 채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올감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회사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저를 믿어주던 몇 안 되는 동료들마저 결국 등을 돌렸고 인사팀은 기다렸다는 듯 저를 해고하는 절차에 들어갔어요. 조사를 마치고 비틀거리며 형사과를 나온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자판기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이 채 아물기도 전이었습니다. 그 위에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덮쳤고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회사에서의 자리마저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인가? 정말 이대로 다 끝나버리는 건가? 캄캄한 절망감이 사방에서 저를 짓눌렀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고개를 푹 떨군 제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차가운 경찰서 바닥만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하던 복도에 또각또각 단정하고 세련된 구두 발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누군가 제 앞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짙은 그림자가 제 위로 천천히 드리워졌어요. 저는 무거운 고개를 힘겹게 들어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확인한 얼굴에 저는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은 강민호였습니다. 3년 전 부도 위기에 몰려 쓰러져 가던 작은 회사를 제 마케팅 기획 하나로 살려냈던 그 스타트업 대표. 지금은 누구나 아는 굵직한 IT 벤처기업의 대표 자리에 오른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민호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살짝 굽혀 제 눈높이를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다영씨, 소식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씨가 여길 어떻게... 다영씨가 이런 데서 혼자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 알아봤어요. 민호의 뒤로 깔끔한 정장을 빼입은 변호사 여러 명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알아주는 베테랑들로 꾸려진 민호 회사의 대형 법무팀이었어요. 민호는 그들을 제 전담 변호인으로 선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형사과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가장 나이 지긋한 변호사가 형사 앞에 명함을 내밀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지금 이 조사는 절차에 문제가 많습니다. 증거랍시고 내민 이 진단서부터 다시 봐야겠어요. 아니, 누구신데 갑자기 전치 6주짜리 부상이라면서 입원 기록도 제대로 없고요. 목격했다는 사람들 진술도 시간이 죄다 어긋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베테랑 변호사들은 경찰의 편파적인 조사에 강하게 제동을 걸었어요. 진단서의 허점과 진술서의 모순을 하나하나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다그치던 형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번졌어요. 맞은편에서 승리를 확신하던 신우이와 남편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경찰서를 빠져나왔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제대로 들이마신 기분이었습니다. 민호는 저를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아주며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영씨,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회사 마케팅 총괄 이사로 와주세요. 저는 깜짝 놀라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이사라니요? 지금 저는 회사에서도 쫓겨날 판이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 처진데. 민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다영 씨가 필요해요. 3년 전에 다영 씨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살렸는지 나는 똑똑히 기억해요. 그깟 모함 따위 내가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게요. 다영 씨는 마음껏 능력만 펼치시면 돼요. 민호의 진심 어린 말과 든든한 눈빛에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 한구석이 사르르 녹는 것만 같았어요.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투지였어요. 저를 짓밟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제대로 갚아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호가 내민 손을 맞잡았어요. 좋아요. 그 제안 받아들일게요. 저 다시 일어설래요.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법무팀에 소속된 사설탐정과 변호사들이 본격적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신우이가 돈으로 매수한 그 병원장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 병원장은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의료법을 어긴 전과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부녀 회장에게 검은 돈이 흘러들어간 계좌까지 샅샅이 추적했어요.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로 묶여있던 옛 회사를 찾아갔어요. 지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저는 미련 없이 사직서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지사장이 놀란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유 팀장, 이게 무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저를 믿어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로 민호의 회사 임원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넓은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사무실에서 저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새 회사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며 잔뜩 움츠러들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타고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핵심 신제품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명쾌한 판단을 내리는 저를 보며 직원들은 빠르게 마음을 열고 저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법무팀에서 결정적인 물건을 손에 넣었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가 작은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술집에서 녹음된 듯 시끌벅적한 소리 사이로 신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야, 이번에 합의금 두둑하게 뜯어내면 너희들 입막음 값은 확실히 챙겨줄게. 걱정 마. 약속한 거예요. 우리도 위험 무릅쓰고 도장 찍어준 건데.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들의 목소리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짜 증인들과 입을 맞추고 합의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한 명백한 증거였어요. 마침내 모든 판을 뒤집을 반격의 카드가 제 손 안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이걸로 신우이와 그 일당을 따로 정식으로 고소해 주세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저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터뜨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소송 마지막 재판날,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그날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저를 짓밟은 자들에게 완벽한 패배를 안겨줄 작정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는 제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있었어요. 마침내 이혼소송 마지막 재판 날이 밝았어요. 저는 강민호 대표와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든든한 호의를 받으며 가정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지만 제 발걸음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긴 복도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흠잡을 데 하나 없이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법정문 앞에서 민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다영아, 떨 거 없어. 다 끝내고 나오자.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법정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맞은편 피고석에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승리를 확신하는 얼굴이었어요. 시누이가 저를 향해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눈을 흘겼어요.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고. 결국 빈털터리로 쫓겨날 사람은 너야. 남편도 옆에서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들고 벌써부터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로운 표정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잠시 후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조용하던 법정에 시누이의 술 취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합의금 두둑하게 뜯어내면 너희들 입막음 값은 확실히 챙겨줄게. 걱정 마. 약속한 거예요. 우리도 위험 무릅쓰고 도장 찍어준 건데.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법정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거만하게 치켜들었던 턱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입을 떡 벌린 채 시누이를 돌아봤고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손수건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방청석 뒤편에 앉아있던 부녀회장과 매수당한 이웃들은 그대로 고개를 푹 숙였어요. 방청석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저건 조작된 거예요. 저 여자가 다 꾸민 거라고요. 본인 목소리가 이렇게 또렷한데 조작이라니요?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합의금을 나눠주기로 모의한 정황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이다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변호사는 한층 더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들었습니다. 법정 한가운데 커다란 화면이 환하게 켜지더니 은행 거래 내역이 큼지막하게 떠올랐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엄마 병원비를 보태라고 제가 건넨 카드에서 야금야금 빼돌린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돈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매달 같은 날짜에 해외에 있던 시누이의 계좌로 꼬박꼬박 송금됐어요. 날짜와 금액이 한 줄 한 줄 선명하게 찍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두 번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작정하고 빼돌린 게 분명했어요. 변호사가 화면을 손으로 가리키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며느리가 암으로 투병하던 친정엄마를 위해 쓰라고 드린 돈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돈에 손을 대 매달 딸에게 붙였습니다. 사돈의 치료비를 빼돌려 자기 딸 사치 비용으로 갖다 바친 겁니다. 며느리의 피 같은 돈을 도둑질해 딸의 용돈으로 갖다 바친 추악하고 파렴치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방청석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차며 시어머니를 손가락질했고 또 누군가는 못 볼 꼴을 봤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재판장도 굳은 얼굴로 남편 일가를 향해 싸늘한 목소리를 던졌어요. 피고 측은 지금까지 이 법정을 완전히 기만했습니다. 병든 사람의 치료비까지 빼돌린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어요. 재판부는 남편 일가의 모든 잘못을 낱낱이 인정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어요. 제 명의의 재산은 단 한 푼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이혼 소송에서 저는 완벽한 압승을 거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저는 시어머니를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완벽하게 밝혀냈어요. 진단서도 진술서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칼을 쥘 차례였어요.
거짓으로 저를 고소해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았던 신우이를 저는 무고죄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저를 올가매려던 함정이 고스란히 신우이 자신에게 되돌아간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로 나오는데 등 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제로 빚더미에 앉게 된 세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멱살을 잡고 난투극을 벌이고 있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일을 그따위로 벌여서 우리가 이 꼴이 됐잖아. 엄마가 처음부터 그 돈을 안 빼돌렸으면 됐잖아. 왜 나한테 그래? 둘 다 그만 좀 해. 이제 우리 정말 끝났다고. 머리채를 잡고 뒤엉켜 싸우는 세 사람의 꼴은 비참하고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한때 저를 종처럼 부리고 짓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지나쳐 걸어 나왔어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서니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환하게 비췄어요. 완벽한 승소의 기쁨을 안고 회사로 돌아온 저는 그동안 밤낮 없이 준비해온 대규모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을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민호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캠페인이 공개되자마자 어깨의 스포트라이트가 온통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저는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성공한 임원으로 우뚝 섰어요. 한때 저를 손가락질하던 옛 회사 사람들의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쁘고 치열한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민호는 매일 저녁 제게 따뜻한 차 한 잔과 진심 어린 격려를 잊지 않고 건넸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단순한 업무 파트너 사이를 넘어서 있었어요. 서로의 깊은 상처를 가만히 보듬어주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단둘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어요. 다영아, 이제 그 사람들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야. 앞으로 힘든 일은 내가 다 막아줄게. 저는 민호의 따뜻한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상하게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서워. 다 민호 네 덕분이야. 오랜 시간 저를 짓누르던 시댁의 끔찍한 그늘과 숨막히던 통제에서 저는 마침내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저는 한강 야경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멋진 레스토랑에서 승진과 승소를 함께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아래로 검은 강물이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민호가 잔을 들어 제게 건넸어요. 다영아, 정말 고생 많았어. 네가 자랑스러워. 저는 잔을 부딪히며 창밖 야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환하게 웃는 제 얼굴에는 더 이상 그 어떤 그늘도 없었습니다. 문득 하늘에 계신 엄마가 떠올랐어요. 엄마가 가장 바랐을 모습,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당하고 행복한 여자로 저는 그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속으로 가만히 되뇌었어요. 완벽한 평화도 잠시였어요. 신제품 런칭 행사를 하루 앞둔 밤 10시였습니다. 회사의 사활이 걸린 차세대 스마트 기기, 그 핵심 샘플들을 대형 행사장 창고에 안전하게 들여놓고 나서야 저는 한시름 놓았어요. 밤 늦게까지 고생한 직원들의 어깨를 일일이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 행사만 잘 끝내면 돼요. 오늘은 푹 쉬세요. 직원들을 먼저 보내고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내일이면 그동안의 노력이 화려하게 빛을 발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가 행사장을 떠난 바로 그 직후 어둠 속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해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시어머니.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시어머니가 행사장 뒷문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조금 떨어진 골목 어귀에는 남편의 차에 시동을 건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어디선가 청소 용역업체 유니폼을 몰래 빼돌려 시어머니에게도 건넨 뒤였어요. 세 사람은 이미 머리를 맞대고 범행을 치밀하게 짜놓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차창을 살짝 내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엄마, 청소부 옷 입었으니까 경비도 그냥 넘어갈 거야. 끝나면 바로 이리로 와. 내가 차 빼서 기다릴게. 걱정 마라. 그년 인생 아주 끝장을 내줄 테니까. 청소부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시어머니는 경비원의 눈을 감쪽같이 피해 행사장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텅 빈 복도를 지나 핵심 샘플들이 보관된 창고 문을 슬그머니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는 품에 숨겨온 망치와 날카로운 공구들을 꺼내 들었어요. 그러고는 미친 사람처럼 샘플들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쾅쾅, 둔탁한 소리가 빈 창고에 울려 퍼졌어요. 내일 행사에 선보일 신제품 수십 개가 시어머니의 손에서 처참하게 박살났어요. 망치로 부수고 날카로운 공구로 긁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멀쩡한 기기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시어머니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 다 부서져라. 내일 아침에 저년이 어떤 꼴이 되는지 보자고. 시어머니는 내일 아침 행사가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파멸하는 광경을 그리는 듯했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산산조각난 기기들 옆에 붉은색 레커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벽과 바닥에 조롱 섞인 저주의 낙서를 휘갈겼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험한 말을 잔뜩 써놓고는 유유히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뒷문 밖에는 남편의 차가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차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였어요. 최종 무대 점검을 위해 누구보다 일찍 행사장에 도착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창고 문을 연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처참하게 박살난 신제품 샘플들, 붉은 레커로 어지럽게 뒤덮인 창고, 난장판이 된 그 광경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수백억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가 단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뒤이어 출근한 강민호 대표와 행사 준비팀 직원들도 그 광경을 보고는 새파랗게 질렸어요.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표님, 이걸 어떻게 해요? 4시간 뒤면 기자들이 다 몰려오는데 행사를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샘플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행사를 못해요. 행사장 안은 순식간에 절망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다들 행사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민호도 굳은 얼굴로 박살난 기기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파손된 샘플 하나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깨진 기기업 바닥에 붉은 레커로 휘갈겨진 글씨, 그 삐뚤빼뚤하고 익숙한 필체를 보는 순간 저는 단번에 직감했어요. 이 끔찍한 짓을 벌인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수없이 봐온 시어머니의 글씨체가 분명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슬픔이 싹 가시고 대신 맹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동안 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일터까지 짓밟으려 하다니. 부들부들 떨리던 제 손에 어느새 힘이 들어갔어요. 모두가 행사를 포기하고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무언가 번뜩 떠오른 듯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러고는 옆에 서 있던 민호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민호야, 행사 취소하지 마. 나한테 생각이 있어.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뒤집을 수 있어.
다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샘플이 다 부서졌는데 어떻게? 저는 박살난 기기를 손에 든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부서진 걸로 승부를 보는 거야. 나만 믿어. 행사장 오픈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시간. 저는 곧바로 기획팀과 무대 연출팀을 비상 소집했습니다. 그러고는 모두가 깜짝 놀랄 지시를 내렸어요. 파손된 샘플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가장 화려한 무대 중앙 전시대에 올리라고요. 동시에 발표 대본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제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는지 곧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전 9시 정각이었어요. 수많은 국내외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마침내 런칭 행사의 막이 올랐어요. 저는 팽팽한 긴장감을 가슴 깊이 숨긴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객석을 향해 천천히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메인 스크린이 양옆으로 스르르 열리고 무대 위로 핀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매끄럽고 완벽한 신제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산산조각나고 심하게 긁힌 파손 샘플들이 고급스러운 유리관 안에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박물관에 놓인 숭고한 예술작품처럼요. 장내 곳곳에서 당황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어지럽게 터졌어요. 기자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돌아봤습니다. 한 기자가 참다 못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물었어요. 저게 대체 뭡니까? 신제품을 보여준다더니 다 부서진 물건 아니에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객석을 천천히 둘러본 뒤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기기들은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어젯밤 누군가 이 제품을 망치로 부수고 짓밟았습니다. 객석이 다시 한번 크게 술렁였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층 힘을 실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렇게 겉은 부서졌어도 그 안의 핵심 데이터 칩은 단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충격에도 끄떡없는 우리 제품의 압도적인 내구성입니다. 저는 이것을 상처를 극복한 혁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장내의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대 한편에 미리 준비해둔 장비로 다가가 가장 심하게 박살난 기기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그 부서진 기기에 직접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객석의 시선이 일제히 제 손끝으로 쏠렸어요. 잠시 후 무대 위 허공에 거대한 홀로그램이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부서지기 전에 저장해둔 데이터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하게 구동되기 시작했어요. 영상도 사진도 문서도 단 하나 빠짐없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순간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이내 행사장 전체가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로 뒤덮였습니다. 기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연신 셔터를 눌러댔어요. 대단합니다. 저렇게 박살이 났는데 데이터가 멀쩡하다니. 이거 오늘 일명감이에요. 완전히 뒤집혔네요. 위기가 가장 화려한 성공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는 그야말로 극적인 대성공으로 막을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사이 무대 뒤편에서는 또 다른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비밀리에 보안팀을 움직인 거예요. 보안팀은 밤새도록 행사장 주변 수십 개의 블랙박스와 인근 상가의 CCTV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끊긴 영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이고 복원했어요. 그 결과 청소부 옷을 입고 침입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근처 골목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대기하던 남편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함께 꾸민 신우이의 정황까지 일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벌인 범행이 영상 속에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민호가 제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다영아, 다 잡았어. 증거 영상 경찰한테 넘겼어.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적인 영상 증거를 넘겨받은 경찰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 시각 행사장 근처 골목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신우이가 숨어 있었어요. 제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구경하려고 몰래 염탐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에서 터져나오는 환호성을 들으며 세 사람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어요. 아니, 왜 박수 소리가 나? 망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다 부숴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바로 그 순간 경찰들이 골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세 사람을 한꺼번에 덮쳐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았어요. 시어머니가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놔! 내가 뭘 했다고 이래? 놓으라니까?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는 세 사람 앞으로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오늘 행사의 폭발적인 반응과 대성공 소식이 도배된 실시간 뉴스 화면이었어요. 잘 보세요. 당신들이 무슨 그 제품이 오늘 최고의 화제예요. 당신들의 그 치졸한 짓이 오히려 나를 가장 빛나게 만들어줬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범으로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된 남편과 신우이는 행사를 망쳐 발생한 위약금과 신제품 홍보 효과에 맞먹는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아들었어요. 그 엄청난 액수를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다 물어내? 우리 이제 끝이야. 저는 유치장 철창 너머로 원망과 후회가 뒤섞인 울음을 터뜨리는 세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때 저를 짓밟고 비웃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더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을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연은 오늘로 완전히 끝이에요. 저는 뒤돌아 경찰서를 나섰어요. 등 뒤로 세 사람의 곡소리가 멀어져 갔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후련했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니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 햇살 속에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의 품에 가만히 안겼습니다. 지독했던 과거의 굴레가 마침내 저에게서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어요. 런칭 행사 테러 사건이 있고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 회사의 신제품은 어떤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신뢰의 아이콘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어요. 매장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저는 업계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인터뷰 요청이 줄을 이었고 강연 무대에도 여러 번 올랐습니다. 그 사이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각자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괘씸함이 더해져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에 갇혔어요. 평생 안주인 행세를 하며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던 사람의 초라한 말로였어요. 신우이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테러를 함께 꾸민 죄에 저를 거짓으로 고소한 무고죄까지 더해졌어요. 두 가지 죄가 한꺼번에 인정되어 신우이 역시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물어내야 할 손해배상금 청구가 빗발치면서 신우이는 완벽한 나락으로 굴러떨어졌어요. 홀로 남은 남편의 처지가 가장 비참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물어줘야 할 위자료에 테러 공범으로서 짊어진 회사 측의 막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파산하고 말았어요. 빚쟁이들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공사판 일용직을 전전하는 신세로 철저히 몰락했습니다. 한때 아내의 능력에 기대 거들먹거리던 사람의 끝은 그렇게 초라했어요. 어느 화창한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민호와 함께 엄마가 잠들어 계신 곳을 찾았어요. 정갈하게 포장한 꽃다발과 대성공을 거둔 우리 회사의 첫 신제품 상자를 품에 안고서요. 수목안에 자리한 납골당은 따스한 햇살 아래 고요했습니다. 엄마의 묘비 앞에 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이제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정원 있는 예쁜 집도 장만했어. 엄마가 마련해준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이야. 나 이제 누구한테도 안 휘둘리고 아주 당당하게 잘 살고 있어. 말을 잇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의 헌신으로 마련했던 그 집, 그리고 갈갈이 찢겨버려졌던 엄마의 낡은 앨범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마저도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민호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그러고는 엄마의 묘비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다영이는 제가 평생 가장 귀하게 아끼고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민호가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작은 상자를 열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습니다. 햇살의 보석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저는 깜짝 놀라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다영아, 나랑 결혼해줘. 남은 인생 전부 너랑 함께하고 싶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나도 너랑 평생 함께할래. 민호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가만히 끼워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엄마가 따뜻하게 내려다보는 듯한 눈부신 햇살 아래 오래도록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로부터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한 야외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어요. 과거 제가 누명을 쓰고 힘들어할 때 끝까지 제 진가를 믿고 응원해 주었던 옛 회사의 소중한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어요. 다영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무릎 위에 작은 사진첩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새하얗고 빳빳한 새 앨범이었어요. 찢기고 버려졌던 엄마의 낡은 앨범 대신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채워나갈 우리의 앨범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그 앨범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결혼식에서 활짝 웃고 있는 민호와 저의 사진이 거기 끼워져 있었어요. 옆자리에서 민호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착해 빠진 며느리란 이름의 무거운 족쇄를 저는 완전히 끊어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당당하고 주체적인 저 자신으로 우뚝 섰습니다. 민호의 손을 맞잡은 지금 제 삶의 새로운 챕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푸른 하늘을 가르며 새로운 곳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짓밟혔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영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차갑게 이성을 되찾고 자신을 올가매던 거짓과 탐욕에 맞서 끝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과 환한 미소를
그 누구의 도움도 아닌 자기 힘으로 온전히 되찾았어요.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다시 빛나는 아침은 찾아옵니다.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당당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우뚝 선 유다영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